자, 우리 학생들 2교시 이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우리 이제 제8장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양급여를 실시를 하면 그 비용을 이제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청구를 할 때 작성해야 되는 청구서나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쭉 이어서 해 볼게요. 우리 이제 그 입원 일수가 있어요. 네, 입원 일수 같은 경우는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한 날까지 이렇게 일수를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수진자가 한 사람이다. 그래서 동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률제가 있고 정액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근데 정률제하고 정액제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야 된다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각 그 작성을 할 경우에는 당월 요양 게시일에다가 각각 최초 진료 일자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월 요양 급여 일수, 이 당월 요양급여 일수는 그냥 토약 일수를 포함해서 명세서 상에 투약 일수를 포함을 해가지고 요양급여 기간만 기재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률 명세서, 정액 명세서는 각각이기는 하지만 요양급여 일수는 그 요양급여 기간을 이제 그 기재를 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총 내원 일수도 마찬가지예요. 명세서 상에서 내원한 일수만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총 내원 일수 중에서요, 그 수진자가 내원을 해가지고 그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를 하는데,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환자가 여러 과를 보면서 초진하고 재진을 하루에 2번 이상 했다라고 하면은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특정 내역란에다가 그 사유를 기재해야 된다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는 2회 이상 산정을 할 수가 있고 특정 내역란에다가 기재를 꼭 해야 된다. 그런데 내원 일수는 그냥 1일로 기재할 수 있다. 왜냐면 하루에 오셔가지고 다 진찰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 산정해야 되는 경우와 일수 작성하는 거는 조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진찰 횟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상의 대상자나, 그러니까 뭐 차상의 만성질환이라든지 장애인이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18세 미만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있잖아요. 의료급여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외래 진료할 때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그 1일 2회 이상 진찰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진찰한 횟수를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내용이라든지 처방 내역, 그래서 이제 명세서 작성하는 요령인데요. 요 명세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학생들 그 교재 에서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에 있는 그 명세서에 대한 샘플을 좀 펴놓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384페이지는 이제 입원 명세서고요. 385페이지는 외래 명세서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 책 펴놓으셨나요? 네. 자, 책 펴신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세서에서 오른쪽 그 가운데 쪽, 그 오른쪽을 보면
요렇게 요양급여 내역과 처방 내역을 기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중단에서 좀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방전 발급 번호하고 점검 번호, 그 다음에 처방 일수를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방 내역하고 요양급여 내역을 그 가운데 칸에다가 쭉 이제 이 처방 내역하고 요양급여 내역은 좀 넓은 칸 있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의사가 오더에 따라서 명세서를 이제 작성한 것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달에 동일 월에 하나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하다가 다른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이상, 하나의 그 상병에 대해서 요양급여가 끝나고 새로운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한 경우.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감기로 와서 감기라는 상병,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으로 와가지고 진찰을 하다가 갑자기 뭐 장염이 왔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이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기도 감염이 끝났는데 뭐 장염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는 한 장의 명세서에 작성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상병별 요양급여 내역은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이제 그 처방 내역에 뭐 지사제가 들어있거나 이러면은 그 상병명하고 처방 내역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구분을 해가지고 상병에 따라서 처방 내역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세서의 그 좌측에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 쪽에 보면 그 요양급여 내역과 처방 내역을 구분한 내역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진료하고 약제, 특정 재료라고 해당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 행위, 2란에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교재 잘 보고 계시죠? 그래서 교재를 잘 살펴보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요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뭐 보완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삭감될 이런 이제 그 걱정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기본 진료하고 약제 특정 재료는 1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진료료, 의약품 관리료, 약제나 치료 재료나 혈액 같은 경우, 요거는 우리 그 앞에서 그 행위별 그 가산할 때 보면은 요것들은 종별 가산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란은 종별 가산율하고 상관없이 비용을 기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별 가산율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진료 행위죠. 진료 행위 같은 경우는 이 란에다가 우리가 행위 비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왼쪽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밑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오면은 뭐 검사료, 영상진단료, 주사료, 이약요법료, 뭐 정신요법료, 마취료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요 기재는 1란이 아니라 이 란에다가 꼭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보면 이제 처방전 발급 번호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오른쪽을 보면 그 처방전 발급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급 연월일하고 1년 번호로 구성된 처방전 발급 번호. 그래서 이제 EDAI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자동으로 발급 번호가 떠요. 네, 발급 번호가 뜨면 그거 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점검 번호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처방전 발급 번호는 이제 그 순서대로 쭉쭉쭉 자동으로 나오고, 점검 번호 같은 경우는 처방전 발급 번호에 1년 번호를 합산한 값, 이 이제 점검 번호다라는 거. 그래서 점검 번호가 이제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일수. 우리가 이제 처방 전에 기재된 처방 약품별, 처방일수 중에 가장 긴 처방일수를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약은 이제 뭐 이틀, 2일, 어떤 약은 5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장 긴 처방일수로 기재를 하되, 일자별로 내역이 달라서 각각 다른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을 해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방일수가 제대로 이제 긴 처방일수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처방 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전 발급 번호 순서대로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그 명세서에서 보시면 처방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쭉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품 코드.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실습할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약품 코드 서치하는 것들, 그래서 뭐 식약청이라든지 EDI 안에서 우리가 의약품 확인하는 요거, 그래서 그 코드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단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요양기관에 맞는 약품에 대한 코드를 이제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약품 코드와 약품명이 맞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약품에 해당하는 1회 투약량,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대 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체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병 상태에 따라서 1회 투약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1회 투약량이라든지 아니면은 1일 총 투여 횟수, 그래서 우리 뭐 BID냐 TID냐 QID냐, 그래서 하루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투여 횟수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약에 해당하는 총 투약 일수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오른쪽 그 위쪽에서 약간 밑에 내려오면 처방 내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산하는 경우, 우리 야간, 공휴일, 요럴 때는 이제 가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진료 일자라든지 진료 개시 시간을 꼭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5월 5일은 공휴일이죠. 예, 그러면 이제 5월 5일이라고 하고 공휴일에다가 우리가 횟수를 이제 잘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자가 온 시간, 그래서 이제 평일 6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1시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온 시간에 대해서 꼭 명시를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횟수가 있어요. 그 왼쪽 그 기본 진찰료 옆에 보시면, 그래서 야간 횟수, 공휴일 횟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횟수를 꼭 기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우리 보면 이제 그 야간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초진이냐 재진이냐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횟수를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에서 보시면 이제 명세서에 해당하는 각각에 대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개라는 거는 우리 명세서 왼쪽 하단을 보시면 소개라고 써 있죠. 그래서 소개라는 거는 1란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좌측 맨 위에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알파벳 T란까지 되어 있죠. 우리 이제 그 외래 같은 경우 385페이지를 보시면
T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특수 재료나 관련 행위료에 그 기재하는 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에는 1번부터 해가지고 T란까지의 1란의 합계 금액과 그 다음에 2란 우리 행위별수까지 있잖아요. 그거의 2란의 합계 금액을 각각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에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율 있죠. 가산율은 우리 이제 종별 가산율.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속된 그 의료기관이 이제 어디에 속하느냐, 상급 종합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병원이냐, 의원이냐에 따라서 가산율이 달라졌던 거 우리 이제 다 외우셨죠? 예. 그래서 요 가산율을 꼭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산율 옆에 가산율은 이제 퍼센트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가산 금액란, 그래서 몇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란에 같은 경우는 그 속의 금액에다가 우리 여기 한 금액에다가 종별 가산율을 곱한 금액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4452한다라는 말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 4452할 때 원 미만, 그래서 뭐 몇 점 몇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원 미만은 4452 해가지고 원으로 딱 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있죠. 예.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총액 같은 경우는 1란하고 2란의 소개와 가산 금액을 합한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은 절세한 이제 그 우리 위 가산율에서 이제 그 할 때는 원 미만을 4452 했었잖아요. 근데 총 그 급여 비용의 총액 같은 경우는 10원 미만은 절사. 그러니까 뭐 4452도 아니고 10원 미만은 빼고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환자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죠. 이 본인 일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00원 미만은 절상 금액으로 기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환자 수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요거 갖고도 이제 울고 웃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입원 진료 같은 경우는 10원 미만을 절상 금액으로 기재를 해라. 뭐 요즘 이제 많이 환자분들이 카드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현금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래 같은 경우 일부 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 입원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외래보다는 좀 커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10원 미만은 절상 금액으로 본인 부담금을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수 계산하는 거, 기타 이제 그 몇 가지 보시면 끝수 계산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제 그 요양급여 비용 총액 1, 그 다음에 일부 부담금, 그 다음에 청구액이나 건강보험의 100대 100 본인 부담금 있죠. 우리 이제 그 명세서 보면 이제 뭐 100대 100, 100대 5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총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이외의 금액은 아까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산율 같은 경우는 그 종별 가산율을 기재를 하고 그 행위별수가 2란 같은 경우를 이제 곱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원 미만은 사사오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10원 미만은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명세서 작성할 때요, 한글 전용이에요. 네, 한글 전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심사 청구서라든지 명세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급여비용 청구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글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우리 금액 쓰려면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청구서나 명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의학용어 같은 경우 이제 특수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영문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질병명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뭐 KCD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끝에 이제 약어로 영문 쓰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영문이나 한문, 우리 이제 한의원 같은 경우는 또 한이라고 특수기호 보시면 이제 한이라고 써 있는 특수기호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한문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원칙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번호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증번호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환자분들이 건강보험증을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EDI 안에 들어가면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치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칸에 들어가 가지고 증 번호를 꼭 확인을 해서 그 증 번호를 명세서에다가 분명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환자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건강보험증에 있는 주민번호하고 주민등록상 주민번호가 서로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왜 이게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센터의 오류가 이제 잘못이라던가,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청구를 할 때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상 번호하고 보험증이 틀리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기재를 해야 되느냐?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번호를 기재를 해야지 심평원에서 이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번호로 할 수 있다. 근데 대신 주민번호가 틀리다라고 하면 꼭 우리 특정 내역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그 사실을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번호는 몇 번이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번호는 몇 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주민번호를 작성을 할 때는 일단은 기준은 건강보험증에 해당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생아 같은 경우는 아직 등재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신생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수진자 성면란에다가 이제 산모 이름하고 신생아임을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누구라고 할까요? 아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결혼한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연예인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뭐 그냥 김말자로 합시다. 네. 그래서 산모 이름이 김말자다. 그러면은 김말자 이렇게 쓰면은 김말자 산모가 이제 치료받은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말자 아기라고 아기를 함께 쓰거나, 아니면 이제 아기 신생아에게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란에다가 앞부분에 생년월일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생년월일은 쓰고 뒷자리에 해당하는 주민번호를 남자는 3, 여자는 4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번호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하거나 이럴 때 주민번호 끝까지 다 안 쓰고 뒷부분의 앞자리만 01년 전이신 분들은 남자 1, 여자 2 이렇게 작성을 하고, 01년
생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남아 여아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아이가 쌍둥이다, 쌍태아다 라고 하면 끝자리에다가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죠? 암 등록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코딩하는 거 되게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미리 한번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근데 우리 암 등록 같은 거 할 때는 뭐 외국인이라든지 그죠, 노숙자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배우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름하고 주민번호 코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우리 상병명하고 상병 분류 기호를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그 교재에서 명세서 보면 왼쪽 상단에 있어요. 왼쪽 상단 쪽에 상병명하고 분류 기호를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CD 에 따라서 기재를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우리 분류가 그 세 분이 되면 7단위까지도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명세서 작성할 때는 만약에 7단위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은 6단위까지만 기재를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보통 뭐 이렇게까지 구분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우리 고혈압 같은 경우는 I10 이렇게 하면 이제 3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뭐 0.9 하면 이제 4단위가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3단위나 4단위, 5단위까지 구분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기재를 할 때도 똑같이 그냥 3단위, 4단위, 5단위로 분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병명하고 그 분류 기호가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KCD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좀 자주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정 내용 같은 거를 기재를 할 때 추가로 보시면 우리 이제 상해 외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KCD 보면 그 손상해 외인 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상해 외인 그 체크하는 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외인의 이제 그 특정 기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제 내역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 내역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 기술 사항. 그래서 앞에서 제가 특정欄에다가 이제 그 사유를 적어주세요라고 했던 항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해 외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손상해 외인 KCD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 KCD 보시면 원인에 따라서 분류 기호가 나와 있죠. 네, 상해 외인 같은 경우는 요 4개란 말이에요. VWXY.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해 외인이 그 독바이트 개 물렸다. 요즘 이제 애완견을 워낙 많이들 키우시다 보니까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자기 애완견이나 아니면 뭐 산책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개한테 물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독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W54 그래서 W 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W54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또 그 KCD를 보시면 발생 장소가 또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분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해 외인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정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한 타 진료분에 해당하는 게 또 이제 해당 그 상해 외인 코드로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다시 그 상해 외인 코드를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약분업 예외 구분 코드를 볼게요. 예, 우리 이제 의약분업 예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의약분업 예외를 해가지고 요양 그 기관에서 자체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의약품 예외 구분 코드에다가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의약분업 할 때 그 코딩하는 것들을 예로 좀 보여줬던 거 우리 학생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코딩할 때 앞에 그 코드를 거기에다가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 과목 코드가 있죠. 예, 진료 과목 코드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뭐 그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번까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그 진료 과목을 이제 그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진료 과목이 2개 이상이다. 그래서 내과에서도 받고 이제 외과에서도 받았다. 그러면은 1번, 2번 모두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진료 코드는 제가 여기 위에서 보여줬었죠. 그래서 내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진료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쭉 청구서라든지 명세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번 주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